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 씨가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이제 역사에만 남게 됐고 이 씨는 남은 형기 16년 동안 오직 수형 번호로만 불리게 됩니다. 수감 직전 집을 찾은 측근들에게 나는 구속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을 향한 사과도 끝내 없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오후 1시 46분, 이명박 씨는 출발 예정 시각을 15분 이상 넘겨 차에 오른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집 안에 들어갔다 나와 도열해 있던 측근들과의 인사나 대화 장면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등 친이계로 통하는 현역 의원들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배웅을 나왔지만 2년 전 구속 당시 오열했던 아들 이시영 씨는 집 안에 머문 탓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 걸어 나와 차에 오르는 과정에 굳은 표정이 그대로 잡혔던 구속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에서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 마라, 수형 생활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육성이 담긴 입장은 물론 별도의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나라 걱정하신다고.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라고. 이 씨를 태운 검정색 승용차는 출발 14분 만인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진입했고 10여 분가량 신분 확인과 수형 생활 안내를 받은 뒤 검찰이 제공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선 지 5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 40분. 이 씨는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동부구치소로 25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건강 등 문제에 따른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 사면 등 조치가 없다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풀려납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네, 이명박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제 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수현 기자. 자, 이명박 씨가 도착했을 때 소동이 좀 있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시는 동부구치소 지금은 일부 층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날이 젊으면서 취재진과 경비 인력의 모습만 눈에 띌 뿐 별다른 주변 움직임은 없습니다. 낮엔 유튜브로 이명박 씨의 도착 상황 등을 전했던 시민들이나 보수단체 지지자들도 지금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앞서 이 씨의 도착 전부터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세워놓고 법원의 판결은 정치보복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선 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라며 이 씨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어수선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씨의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할 땐 이명박을 연호하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자, 재수감하는 첫날 밤입니다. 입소 절차를 거쳐서 이제 방 배정을 받았을 텐데 지난번처럼 독방에서 생활을 한다고요? 네, 구치소 도착 직후 이명박 씨는 다른 입소자와 마찬가지로 신분 확인과 신체 검사, 소지품 영치, 그리고 일명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인 만큼 파란색 수의로 갈아입은 뒤 생활 안내 등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곳 동부구치소 12층에 있는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독방이 배정됐는데 2년 전 구속 당시 머물렀던 그 방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씨는 화장실이 딸린 약 13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거실보다 약 3제곱미터 정도 넓습니다. 방에는 TV와 거울, 이불과 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청소용품 등이 비치됩니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물품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는 전담 교도관도 지정됩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8시 정도인데요. 동부구치소의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고 밤 9시부터 취침 시간입니다.
따라서 약 2시간 전쯤 두부버섯국으로 알려진 메뉴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금은 방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구치소는 이제 미결수, 즉 형이 확정 안 된 이들이 가는 곳이고 형이 확정되면 원래 이제 교도소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씨가 이제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요. 네, 지난달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분류 심사를 받고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이감 결정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노역에 동원되는데 이 씨는 올해 팔순의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는 걸로 알려져 노역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대법원 선고 이튿날 이 씨는 병원 진찰과 약 처방 일정이 있다며 수감을 오늘로 미뤘는데요. 앞으로는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우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각종 예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전체 당원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86.6%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무공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사과하면서 후보 추천을 공식화했는데요. 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 있어 직위를 잃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원 96조 2항. 이 당원을 개정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찬성하냐는 당원 투표에 26.3%가 참여했고 이 중 86.6%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3월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 때보다 찬성률이 높아졌고 투표율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준 당원들께 감사하다면서도 우리의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니라며 사과했습니다.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또 이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당내 젠더폭력 관련 기구를 통해 성비위와 부정부패 문제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원 개정을 최종 의결하고 조만간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야당들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5년 해당 규정을 만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회의장 배경으로 내걸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86%가 뒤집고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은 86%만큼의 비양심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향한 제3차 가해 행위다. 또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838억 원이 든다며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집권 여당이 성평등 사회를 앞장서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셀프 재판, 셀프 무죄 선고라고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당원 투표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투표 참여율은 26%,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 내에서는 당원 투표 뒤에 숨어 정치 혁신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장단기적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학수 기자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곤혹스러운 건 문재인 당원이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 혁신을 상징하는 항목이었다는 겁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이 같은 약속을 제대로 적용해보지도 않은 채 껍데기만 남기게 된 상황. 민주당은 지난 3월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이어 또 한 번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논란이 심한 정치적 결정을 한 차례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간편한 온라인 당원 투표에 맡긴 겁니다. 그나마 위성정당 투표 당시엔 자유한국당의 꼼수 창당에 대항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당 인사의 성추문으로 빚어진 번복이라는 점에서 더 궁색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내년 보궐선거가 집권당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선거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바른 정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투표율까지 낮아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현행 당규상 전당원 투표는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26.3%에 그쳤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는 의결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여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개혁 후퇴와 도덕성 논란을 감수하고 현실적 불가피성을 내세운 승부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권자에게 맡겨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일단 PC방, 노래방 같은 시설들의 영업 중단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급속한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PC방. 손님 20여 명이 거리를 두고 앉아 게임을 즐기고 간간히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지난 8월 도심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 달 넘게 문 닫은 탓에 업주가 떠안은 손해만 수천만 원.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노래방도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클럽이나 감성주점과 달리 노래방은 전국적 유행에 해당하는 2.5단계 이상이 돼야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 정도죠. 그나마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임대료는 낼 수 있고 버틸 수는 있으니까.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영업 중단 조치를 최소화해 생계해주는 타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방침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당분간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발생 상황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거를 보이긴 하거든요. 경험해보니까 이 정도 유행 수준은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코로나가 지금 너무 기간이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는 그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또 개편안의 내용이 시설별로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97명,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00명에 가까운 숫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고 또 많은 인파가 몰렸던 헬로윈 데이의 영향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라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학교와 직장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예술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밖 교습소에서 음악과외 수업을 받던 2학년 학생이 지난달 29일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생과 같은 셔틀버스를 이용한 동급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된 학생들은 호른과 성악교습소를 다녔는데 여기서 감염이 진행된 걸로 추정됩니다. 다른 학생들과 강사, 가족, 지인까지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학교 폐쇄 조치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돌렸고. 방역당국은 음악 교습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충남 아산의 한 전기 공사업체의 경우 확진자가 방문했던 주점 직원, 사우나 이용객 등이 추가 감염돼 지금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차 사장님이나 그 종업원하고 접촉을 하면서 자주 다니는 사우나를 가신 거고 사우나에서 여러 명이 나온 거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7명.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오긴 했지만 주말이라 진단검사 수가 평일보다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또 지난 주말 동안 헬로윈데이를 맞아 전국 유흥업소에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의 잠복기 동안 감염과 확진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주, 대화 등 접촉한 후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정부가 실시한 요양원 등 전국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지금까지 5개 시설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영장 실질심사는 현재 5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검찰은 어젯밤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 의원이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 차량이 청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토요일 출석한 정 의원을 상대로 어제 저녁까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8번이나 따르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하루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취득한 유권자 명단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데다 캠프 관련자와의 진술까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이미 한 차례 통과됐기 때문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영장 실질심사만으로 최종 결정되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정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포 통장으로 돈을 가로챘는데 이번엔 대형 면세점에 가상계좌를 악용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면세점 가상계좌로 보낸 돈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면세 화장품을 구입했고 이걸 되팔아서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호텔 신라 면세점 법인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신라 면세점이 외국인 고객 유치와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운영하고 있는 가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계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누가 보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영장 조사가 와서 저희 거기에 대해서 다 살펴를 했어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계좌에서 6천만 원을 빼내 신라 면세점의 가상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이 돈은 즉시 면세점 포인트로 전환돼 모두 면세 화장품 구매에 사용됐고 홍콩의 한 물류센터로 배송된 겁니다. 한국산 화장품 같은 인기 면세품을 현지에서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 면세점 자체 조사 결과 올 여름에만 이런 방식으로 2억 원 넘는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한 10건 정도 유출을 해요. 한 2억 8천 정도 되는 금액이 있다고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개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포 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돈을 빼는 과정에서 인출책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아지자 면세점 가상 계좌로 돈을 빼돌리다 처음으로 적발된 겁니다. 특히 면세점 계좌로 입금된 돈을 포인트로 전환시킬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일당은 중국인 등이 포함된 국제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압수수색 이후 결국 가상계좌에 입금해 결제하는 이런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제시한 제도 수정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 이제 가상 계좌로 해서 그 중국인 고객이 한국 원화를 송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없앴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세계 등 다른 면세점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의 주제는 강남에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못 간다입니다. 지금 사는 데보다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면 거래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 있던데요. 네, 정말 강남구청이 큰 평수 집 사는 걸 허가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투기나 집값급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허가가 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렇게 세 곳이 지난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보다 집을 넓혀가는 건 허가가 안 난다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남구청의 실제 허가 사례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6월 23일 이후에 들어온 신청 233건 중에 176건은 심사가 완료됐는데 이 가운데 불어는 3건에 그쳤고 173건은 허가가 났습니다. 일단 허가율은 높죠. 파보자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 사업용 부동산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산 경우처럼 면적 비교 정보가 없는 경우를 빼면요. 원래 집보다 넓은 집을 계약한 게 39건, 좁은 집을 계약한 게 2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직접 이렇게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과거 주소지랑 현재 집의 면적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등기가 완료된 42건 중에 14건은 넓은 곳으로, 9건은 좁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거래허가 안 내준다고 인터넷에 도는 소문과 달리 원래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걸 허가해준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년 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도입 전,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서울시는 아파트 매매가 줄어들었다가 일부 반등을 했고요. 강남구는 반등세가 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토지거래 세계동은 특히 위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관계, 직장 위치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서 토지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매매를 단념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즉 넓은 집을 사려다 포기한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청이 들어온 뒤에는 넓은 집이라고 거래를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오늘 법정에 나와서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14건의 살인사건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에서 범행을 자백한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501호. 희끗희끗해진 짧은 머리에 청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이춘재가 34년 만에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한 윤성여 씨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춘재는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진범이 맞습니까란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윤 씨가 누명을 쓴 8차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프로파일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모든 게 스치듯 지나갔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촬영이 허락되지 않은 오늘 재판엔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렸는데 이춘재는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문 내내 시종일관 담담하게 답변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지 않았냐며 윤 씨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계획이나 생각 없이 불을 찾아가는 불나방처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고통에 사죄드린다면서 또박또박한 말투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선 변호인의 요청으로 당시 사건을 다룬 뉴스 등도 상영됐는데 이춘재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영화 살인의 추억을 봤느냐는 질문에도 교도소에서 봤지만 영화로서 봤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또 그 사람한테는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솔직히.
이춘재가 윤 씨와 숨진 피해자들에게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가 저지른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단죄는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무면허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몬 4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실탄까지 쏜 끝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100km 넘게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막아서는 경찰차를 따돌리며 1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경찰차는 계속 앞을 막아 세우려 하지만 트럭은 번번이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도망갑니다. 충돌 직후 경찰이 차량 문을 열고 제지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도로 위 연석을 정면으로 들이받고도 이번엔 후진까지 해가며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갑니다. 계속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또 다시 저희 앞쪽에 오고 또 유턴해서 또 주체를 못하고 막 가로등까지 박을 뻔한 상황도 있었고 중앙선도 계속 침범하고.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시작된 건 어젯밤 8시 4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순천 황전휴게소 부근.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섰는데 운전자는 경찰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대로 질주해버렸습니다. 운전자가 끝내 말을 듣지 않자 경찰은 추격전 끝에 무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뒷바퀴를 겨냥해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까지 쐈지만 차량은 남원시대를 누비며 30분가량을 더 도주한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40대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배를 훨씬 넘는 0.2%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미 과거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광양에 살기는 광양에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남원에 있는 사무실 앞 차를 갖다 놓으려고 지금 왔다 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무려 1시간 20분간이나 1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에 질주를 한 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가짜 경유를 넣은 차량 100여 대가 주행 중에 갑자기 멈추었다는 소식 며칠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차도 한 대 이 기름을 넣었는데 응급 환자를 싣고 가던 중 역시 멈춰버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충남 논산 23번 국도. 이마를 크게 다친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향해 달리는 중인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속도가 줄며 추월을 당하더니 멈춰서 버립니다. 심지어 내부 등까지 꺼져버립니다. 구급차는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얼마 안 가 속도가 또 줄고 이번엔 교차로 갓길에서 또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안 되겠다 싶어 다른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옮겨 태운 뒤 병원으로 향했지만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의 상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근처 센터 구급차에 전화를 해서 때마침 구급차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중상이거나 응급 상황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구급차는 최근 차량 100여 대를 망가뜨린 가짜 경유를 판매한 바로 그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에서 경유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하지 않고 자꾸 속도가 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급차 외에도 가짜 경유를 넣은 차량들은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시동이 꺼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뒤에서 차가 막 쌩쌩 달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었으면 제가 죽을 뻔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만 100여 건. 경찰은 문제의 주유소 2곳의 실제 운영자가 한 사람인 사실을 확인하고 잠적한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일본의 한 야구장에 2만 7천 명 넘는 관람객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한다면서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얼마나 감염이 진행될지 진단해 보기 위한 집단 인체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 더 큰 규모의 실험이 또 있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요코하마 스타디움. 마스크를 쓴 관중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원의 50%만 입장시키고 있는 다른 구장들과 비교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관중이 훨씬 많습니다. 구장 측이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건 관중들의 행동이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때문입니다. 球団の経営とか回っていかないと思うので、一歩踏み出すいい機会なんじゃないかなと僕は思ってますけど。 실험은 관중의 동선과 마스크 착용 비율, 화장실과 매점의 혼잡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첫날엔 정원의 51%였던 관중 수를 다음 날엔 76%, 셋째 날인 어제는 86%인 2만 7천여 명까지 늘리며 관중 수와 코로나19 감염 간 상관관계도 실험했습니다. その流れを、カメラで検知して、人数とそれから、お客様のマスクの、着用率を、測定いたします。 나카무라 히데마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총괄은 실험 자료와 대응을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년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인체 실험이란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본 국립유전자 연구소 관계자는 계속 반대했지만 최악의 시점에서 감염 실험을 했다며 실험 대상자인 관중들에게는 동의는 받았냐고 지적했습니다. 怖い。なんかやっぱマスク外しちゃうし、やっぱ映ってるのも分かんないから怖いですよね。 그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7명으로 두 달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주말 4만 3천 명 규모의 실내 경기장인 도쿄돔에서 실험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명입니다. 터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현장에서 3살 배기 아이가 6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생還소식과 함께 안타까운 죽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나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지진 현장. 잔해를 수색하던 구조대원들이 갑자기 고함을 치며 모여듭니다. 참사 65시간 만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의 품 안에서 눈을 깜빡이며 살아있음을 알린 아이는 먼지를 잔뜩 뒤집었었지만 울지도 않고 침착한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이를 체온조절용 은박지로 감싸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일 밤에도 58시간 만에 14살 소녀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매몰된 여동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마음을 졸이며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일단 언니를 찾았다는 소식에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고 이틀 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된 한 남성은 크게 다친 곳 없이 걸어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앞서 강아지와 함께 구조된 16살 소녀도 병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체 피해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1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960여 명에 달합니다. 터키 정부는 24시간 구조대를 투입해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겠다며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낡고 부실한 불법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어 추가 붕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관리 책임을 무시한 건물주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불법 건물들 상당수는 이미 수년 전에 부실 판정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째,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사투의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나모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났죠. 특히 물건을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 모자에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택배 상자를 잔뜩 들고 나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자 마치 택배 기사인 것처럼 짐을 정리하는 척하더니 이내 한 대 모은 택배를 들고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배송 문자를 받고 택배를 받으러 나온 집주인은 감쪽같이 사라진 물건을 찾아 헤매다 CCTV를 보고서야 도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건물을 다 봤어요.
혹시 택배가 잘못 갔나.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자기 집처럼 그게 더 괘씸했고요. 주로 명절 때 기승을 부리는 택배 터리가 최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하고 또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가는 점을 노린 건데 특히 현관에 번호키가 없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를 받을 때 빈집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등에서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택배를 받으실 때 자주 가는 마트나 미장원 그리고 자기 사무실로 받는 것이 더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홀로 사는 여성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고가의 택배의 경우 도난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그동안 포기당 10,000원 넘게 치솟은 배추를 보면서 올해 김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작황도 좋아서 배추값이 안정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김장날을 언제로 택하면 가장 저렴하게 담글 수 있는지 이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2kg짜리 작은 배추 한 포기가 2,580원. 집어드는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저긴 말이야 저때 여름에는 엄청 부담스럽죠. 올해 김장하겠나 했거든. 그렇죠. 근데 뭐 그때 비하면 좀 괜찮아요. 지난 9월 추석 직전 포기당 12,000원에 육박했던 배추 가격은 오늘 4,2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태풍과 긴 장마로 올해 배추값이 유달리 비쌌는데요. 가을 배추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30%가량 비싼 상황. 농식품부는 배추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며 이달 말부터는 포기당 3,000원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늘어난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최대 산지 해남에서 40만 톤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뭐 배추가 제일 밭에서 뽑아서 제일 맛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를 마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들은 오늘부터 김장용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흉작 여파로 평년에 비해 2주 정도 늦어진 건데 오늘 예약한 절임 배추는 이르면 다음 주, 늦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원하는 날짜에 각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배추를 직접 사서 담글 경우 11월 중순에 김장 20포기를 하는 비용은 30만 6천 원. 12월 초엔 배추값이 더 떨어져 김장 비용이 가장 적게 들 거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쿠폰 65만 장을 준비했다며 오는 11일부터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김장 채소류와 돼지고기 등을 사면 20% 최대 10,000원까지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기 상어 영상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이 유튜브 전체 역대 조회수 1위에 올랐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회수 70억을 넘기면서 2017년부터 정상을 지켜왔던 미국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끌어내린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동남아시아가 연결고리였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레바논, 반정부 시위대가 갑자기 아기 상어 노래를 합창합니다. 부모를 따라 시위 현장에 나온 15개월 아기가 겁을 먹자 아기 상어 노래로 달랜 겁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메이저리그 우승팀 선수의 응원가로 불리며 한껏 인기몰이를 한 아기 상어의 여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오늘 낮 1시 20분쯤 유튜브 누적 조회수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70억 3,700만 뷰, 유튜브 역사상 최고 조회수입니다. 어린이들이 아기 상어를 영어로 부르며 간단한 율동을 추는 2분 14초짜리 영상이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는 뭘까? 4년간의 유튜브 조회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016년 공개된 아기 상어 댄스 유튜브가 가장 먼저 수억 번의 조회수를 기록한 곳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들이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은 아기 상어를 2018년 영국 오피셜 차트와 미국 빌보드 차트에 깜짝 진입시켰습니다. 영어 채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영국으로
썩 점프를 하면서 영국이 또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미국이 이렇게 따라잡는. 특히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 유행의 기폭제가 됐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무선 인터넷으로 바로 전환된 시장이라서 SNS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1억 6천만 건, 미국에선 8억 건 가까운 조회수를 올린 아기상어는 올해엔 중동과 남미 등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외출 대신 집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시청하는 가정이 늘어난 데다 아기상어 노래가 어린이 손 씻기 등 방역에 활용되어 온 점들도 올해 들어 조회수가 폭등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오면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넉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된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보다 더 강화된 건 노후 경유차 대책입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대상 차량은 모두 146만 대, 수도권에만 34만 대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5등급 차량을 끌고 수도권에 진입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 또는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로 신청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구조상 저감 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는 수도권에서만 단속하지만 내년부터는 단속 지역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올 3월에 국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은 대폭 감축됩니다.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멈춰 세운 발전소는 28곳으로 기록적으로 포근했던 겨울 날씨 덕도 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한파와 겨울 전력 수급 상황을 보고 몇 곳을 가동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가 27%가량 줄었는데 그중 계절관리제를 통한 감축분은 21%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화재나 태풍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요즘 민간 드론이 재난 현장에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 드론이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아직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때마침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민간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이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전송되고 상황실은 소방과 경찰, 지자체, 헬기 등으로 정보를 전달해 산불 진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형 산불 상황에서 민간 드론을 활용해 불길의 방향을 초기에 예측하는 훈련입니다. 현재 전국의 민간 드론 전문가는 300여 명으로 모두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민간 무인 항공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화재뿐 아니라 태풍과 홍수, 실종자 수색 등 다방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다 송출해주고 실시간으로 영상은 가능하지만은 날릴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18년 태풍 솔릭 피해 현장을 시작으로 민간 드론팀과 9차례 협력 과제를 수행한 재난안전연구원은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대형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팀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해봅니다. 이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될 때 더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성능이 개선되면서 200만 원 상당의 기체로도 고화질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요즘.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하늘을 나는 무인 항공기의 쓰임새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델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성년자 신분으로 살 수 없는 술이나 담배를 어른들이 대신 구매해주고 심부름값을 챙기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거래가 최근 SNS상에서 버젓이 이뤄지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SNS에서 델구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대신 담배를 사주겠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이 올린 건데요. 구매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원하는 담배 종류, 수량 등을 메시지로 보내고 직거래할 장소를 정하기만 하면 거래 완료. 심부름값 몇천 원이면 청소년들도 쉽고 빠르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게시글 밑에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에 또 구매하겠다는 후기도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된 SNS임에도 대리 구매 게시글에는 여고생, 여중생만 연락달라, 여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사준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대리 구매비 대신 입던 속옷을 달라고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가해자인 어른은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얘가 사달라고 온 거다. 너도 처벌받는다.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그 성착취 범죄자들이 문제지 그 아이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주는 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물론 처벌도 쉽지 않은 게 현실. 그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고 피해자 본인도 잘못한 게 있으니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신고를 또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SNS 규정 강화나 모니터링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술, 담배를 대신 사주는 사람이 아닌 진짜 어른이 아닐까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의 지지 세력 사이 갈등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라는 결과가 나오면 결코 승복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라서 투표가 끝나고 오히려 내란 수준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유례 없는 긴장감이 흐르는 미국 대선, 대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거리. 비가 오는데도 70명이 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차량 집회를 막기 위해 반대파들이 모인 겁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3명이 체포됐습니다. Tensions are really high on both sides. It's really, I mean, it's kind of sad in general. 뉴저지와 뉴욕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동차로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We shut it down, baby. We shut it down. 한때 뉴저지에선 약 8km에 달하는 3차선 도로가 극심하게 정체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대립이 격해지면서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상점은 물론 은행과 사무실까지 유리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합판에 가려졌습니다. I think people either way are upset and angry and we're afraid of riots. Demonstrations are okay in the democracy. It's good, but riots not. 펜실베이니아의 한 총기 옹호 단체는 총기를 들고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투표소 근방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폭력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총기 구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은 선거일 닷새 뒤까지 백악관 주변에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Both candidates have to call for calm, seeking to take everything themselves and leave nothing for the other side. Those are the signals that things may go very wrong. 한편 FBI는 텍사스에서 바이든 유세 버스를 위협한 트럼프 지지 차량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내 생각에 당시 애국자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지지자들을 옹호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자체 분석한 판세, 또 그들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떨지 마지막 유세를 통해서 읽힙니다. 트럼프는 만 이틀 동안 주요 격전지 10곳을 돌았고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인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5개 주를 넘나들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Go out and vote, okay? 아침부터 새벽까지 미시간과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경합주를 종횡무진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동거리만 서울과 부산 간 직선거리의 10배가 넘는 3,700km나 됩니다. To save the America we love, get every last person you know, get them to the voting booth in record numbers. 조 바이든 후보는 북부의 펜실베이니아주에 집중했습니다. We can do this. 다른 주들의 선거 결과가 2016년과 같다면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3개 주만 이겨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 fanned the flames of hate, poured gasoline on every opportunity.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흑인 사회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대선 막판 주요 변수로 꼽히는 코로나19 상황을 두고도 두 후보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We'd like to talk about COVID and then next November 4th, you won't hear too much about it.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의료진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nd that's the reason why I say that he has been so irresponsible when it came to dealing with the pandemic. 미국 내 감염병 원의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날이 추워지면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바이든 후보는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파우치의 발언이 대선 직전에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947만 명. 주요 경합주에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당의 현장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결코 우리한테는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 워싱턴 연결해서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성호 특파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계속 앞서 왔는데 그냥 이대로 승리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가능성은 확실히 트럼프보다는 높습니다. 여기 2016년 지난 대선 때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면요. 파란색이 민주당 승리, 빨간색이 공화당 승리 지역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겼던 곳들이 하나 둘씩 박빙으로 바뀌어서 여기 아이오와부터 러스트벨트를 돌아서 오하이오까지 북부에 5개가 접전지가 됐고요. 밑으로도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선벨트로 이어지는 이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까지 남부의 5곳이 초접전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든은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여기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이 북부 경합지역 3군데만 챙겨도 게임 끝납니다. 승리합니다. 바이든이 어제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을 이쪽에 잡은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 접전지를 대부분 이겨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앞서는 곳이 3군데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4년 전 대선 때도 이제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앞섰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인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가 앞니를 다 예측하지는 못하죠. 트럼프의 승리가 계산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4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4년 전 이 시점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는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 차였지만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는 7.2%포인트로 훨씬 벌어져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선거 앞두고 3주 전부터 격차가 확 좁혀졌었는데 이번에는 근소하게 줄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2016년에 놓친 샤이 트럼프, 즉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조사에서는 이 저학력 백인들의 비중을 표본에서 늘렸다고 합니다. 뭐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지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트럼프가 먼저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한 인터넷 매체가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보도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it's a terrible thing when people or states are allowed to tabulate ballots for a long period of time after the election is over. A lot of fraud and misuse can take place. 그러니까 우편 투표 때문에 개표가 늦어지는 상황을 이 선거 부정으로 몰아간 건데요. 자신에게 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편 투표를 핑계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복선이자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신호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변호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선거 눈앞에 두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자, 대선 승자 누가 될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 예전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거일 당일 밤에 당선자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의 양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서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2개 주는 선거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혔으면 선거 이후에도 우편 투표를 받는데,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는 선거 끝나고 3일 뒤까지, 또 워싱턴 주는 20일 뒤까지도 받습니다. 이 사전에 현장 투표한 것들도 있는데 그것의 집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완승을 하지 않고 박빙 승부가 난다면 이 며칠 혹은 최악의 경우 몇 주 뒤에 나올 최종 합산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지난 한 달 유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았는데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이들의 호소는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 상임위로 넘겨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애끓는 가슴 속에 아이를 묻은 지 1년 만에 상복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침묵 속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묻을 수 없다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이번엔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특조위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아쉬움만 남긴 채 다음 달이면 활동을 마칩니다. 7번째 기일인 내년 4월 16일이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7년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 유족들은 그래서 버스 이름도 416 진실버스로 지었습니다. 지난달 6일 청와대 앞에서 출발한 416 진실버스는 희생자들의 고향인 안산을 거쳐 슬픔의 바다인 진도 팽목항, 그리고 끝내 가보지 못한 수학여행지 제주도까지 전국 28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21일 동안 3,100km의 대장정을 했던 이유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호소 때문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대통령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또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함께 올렸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10만 국민 동의 청원, 국민의힘으로 조기 완료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6년 반 넘게 이어져온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단 한 가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MB맨들은 어디에 다 내 탓이오인데, 자 이제는 이명박 씨라고 불러야 됐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재수감이 됐어요. 네. 자 측근들이 그런데요. 1차 수감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안 보였어요. 예,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앞선 1차 수감 때나 첫 검찰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네. 참석 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화면엔 안 잡혔지만 참모들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네. 원장님께서 오늘 어떤 목표로 오셨어요? 대국민성을 믿는 지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국민들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국민은 분열돼 있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하나 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뭐 이른바 이제 골목 성명이라고 하죠. 전두환 씨가 시초인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가 어떤 뭐 메시지를 남길 거다라는 예상이 있긴 했었는데 결국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안에 들어갔던 참석자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네. 크게 3가지 정도의 얘기를 공통되게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내 몸은 감옥에 가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다. 그러니까 수감 생활은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내 탓이오라며 사과했다는 건데요. 국민에게 한 건 아니고 참모들에게 자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라 걱정, 경제 걱정을 하면서 참모들이 정당을 중심으로 좀 도와야 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여기 함께했던 친이계 인사들도 이제 여러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친이계 인사들 정치판에서 요새 잘 안 보여요. 그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당 내부 상황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네. 오늘 집 앞에는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되던 장제원 의원은 보이는데 박형준 전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MB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낸 분인데 그렇죠. 그동안 무소속으로 있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복당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던 날 박 전 의원은 본인의 부산시장 출마를 언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SNS에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이 전 대통령 재수감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사실 이 자리에 앞서 중요한 선역이 있었거든요. 간단한 자리도 아닌 게 다름 아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부산 출신 중진 의원들 모임이었습니다. 네. 당이 사활을 건 부산시장 선거를 논하는 자리였는데 그런데 거길 가는 대신에 저곳에 왔던 겁니다. 장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발탁공천으로 정계에 입문한 얘기는 유명하고요. 또 평소에 김 위원장에 대한 쓴소리도 일삼고 있다 보니 어차피 안 가고 싶지 않았겠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확연히 대조되는 두 사람의 오늘 행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랑 연결이 돼 있는데 두 번째 소식은 재보선 준비 뒷전 이유 있는 호남 구애인데 말씀하신 그 부산 지역 중진 의원들 그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재보선 전략이 좀 뭐가 좀 구체화됐습니까? 오늘 장 의원이 빠진 바로 그 자리에서 재보선 관련 얘기들이 조금 더 나왔는데요.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민주당으로 당원 개정 투표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내가 보기에 별로 효과가 없을걸? 저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있으면 안 되는. 자, 뭐 선거는 결국에 후보란 말이죠. 자, 국민의힘 윤곽이 좀 잡혔습니까? 뭐 기존에서 크게 진전된 건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 전언이고요. 하지만 부산은 당 내에서, 서울은 당외 인사 포함이라는 큰 틀은 잡힌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오늘 후보를 4개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는 이제 5달 정도 남았으면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 윤곽이 좀 나와야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 부산 여기도 아니고 이제 광주를 간단 말이죠. 예, 내일 또 광주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인구의 30%가 호남 출신으로 분류되는데 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조금 다른데요. 3대, 그러니까 조부모나 그 윗세대까지 호남 출신인 서울 거주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장 표심을 잡으려면 호남 공들이기부터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당내에선 호남만 챙기다가 TK,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낮게 나온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이른바 호남을 향한 서진 정책을 꿋꿋이 펼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을 방문을 하면은 몇 번째죠? 수해 현장 위로 방문까지 합하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벌써 5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리는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에 이승우, 백승호 선수 등 해외파들이 대거 소집됐습니다. 절박한 선수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이집트에서 치러질 올림픽 대표팀의 두 차례 평가전을 위해 이승우와 정우영, 백승호 등 해외파 8명이 소집됐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다 널려있는 선수들을 경기도 못 뛰는데 저희들이 다 쫓아가서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준과 엄원상, 원두재 등 핵심 선수 6명은 A대표팀 차출로 빠진 상황. 이집트와 브라질 등 강호들을 상대로 최종 명단에 오를 경쟁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저는 도리어 더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팀들 만나서 신나게 좀 두드러 맞아봐야 우리도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 멕시코, 카타르와 맞붙는 벤투호는 손흥민을 필두로 최정예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컵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긴 상대들이지만 벤투 감독은 평정심을 강조했습니다. Creio que se vamos com esse sentimento que o mais certo é perdermos outra vez. Creio que poderemos ter possibilidades de competir se pensarmos naquilo que temos que fazer.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국내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마우스 조작 실수로 중국 커제 구단에게 패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결승 1부. 획을 잡은 신진서 구단이 둘 차례인데요. 그런데 마우스 커서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난데없이 맨 아래 선에 착점이 됩니다.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는 신진서 구단, 중계진도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우스줄을 정리하다 잘못 클릭됐다고 설명해보지만 본인의 조작 실수로 인정되면서 120수 만에 아쉽게 패배. 지난 8월 박정환 구단도 마우스가 먹통이 돼 시간을 넘기면서 중국 판팅위에게 패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엔 양측 합의로 재대결을 벌여 박정환 구단이 승리하긴 했지만 아무튼 온라인 대국으로 열리다 보니 기계 오작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네덜란드 프로축구에서 나온 원더골 보시죠. 발등에 제대로 걸렸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또 차가운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서울 등 중부와 전북에 살짝 오는 정도겠지만 이후로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이 오늘보다 6도가량 낮은 2도로 예보돼 있지만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추위는 이미 영하권에 달하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높은 상공의 공기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영도의 차가운 공기가 중부지방 쪽에 몰려와 있고요. 내일 밤이면 영하 6도의 더 강한 한기가 남부 내륙까지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겨울이 아닌 만큼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활동하는 낮 시간대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 2도, 춘천 0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8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에 또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